내 아들. 안녕하세요. 금빛 우체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사연자님께서 겪으신 기적 같은 일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지우입니다. 부산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이고요. 4년 전 제 인생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겪은 일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짧은 생을 살아왔지만 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구한 삶으로 정해진 채 태어나 기구한 삶으로 끝났을지도 모를 제 인생이 단 한 번의 기적으로 180도 바뀌어 버렸거든요. 오늘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낳다가 산후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갓 태어난 저를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엄마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그 불길한 아이를 키우겠냐며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때 유일하게 저를 데려가겠다고 나선 분이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이혼하고 혼자 사시던 분이었는데 불쌍한 조카를 그냥 둘 수 없다며 저를 안아 올렸어요. 하지만 외삼촌도 저를 데려간 지 채 한 달이 안 돼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닌데 그냥 잠자다가 깨어나지 못하셨대요. 그렇게 저는 이모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모는 늘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저 애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모른다고. 자기도 무섭긴 하지만 죽은 동생 얼굴 볼 낯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오싹하고 섬뜩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죠. 밤에 자다가도 제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조카를 키우는데 매일 저주받은 기분이라고요. 어린 저는 정말로 제가 사람을 죽이는 저주를 받고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무서웠어요. 이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건가 싶어서요. 그래서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모네 가족들이 더 이상 저 때문에 다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제가 12살이 되던 해 이모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대요. 이모부의 형님과 친척들은 장례식장에 어린 저를 세워두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착한 사람을 죽게 만든 저주받은 아이라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모부 형님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 동생을 죽인 년이라고 잊을 수 없는 원한을 평생 안고 살 거라고요. 착한 동생이 괜히 저를 거둬서 목숨을 잃게 됐다며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모도 그 자리에서 결심한 듯 말했어요. 자기도 저를 계속 집에 뒀다가는 자기 친자식들까지 위험할 것 같다고요. 내일 당장 고아원에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자기는 절대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모부 형님은 그것도 모자라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며 소리쳤습니다. 재수 없는 년 같으니라고 평생 불행하게 살라고 저주할 거라고 했어요. 죽어서도 지옥 불에 떨어지라고 기도하겠다며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이모는 정말로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저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죠. 자기는 저를 평생 원망해도 되지만 저는 이모를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요. 저를 버린 이모를 원망하지 말고 12살까지 키워준 거에 대해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찾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힘들면 힘든 대로 혼자 버티고 살라고요. 지금부터 자기는 제 이모가 아니라 남이라고 했습니다. 12살의 저는 정말 제가 사람들을 죽이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처음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을 땐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걷어주신 고아원 사람들이 또다시 저로 인해 죽을까 두려워할 뿐이었죠.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제발 이 사람들은 저 때문에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고아원에서 산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시작됐어요. 왜 거기서 사냐고, 부모가 키우기 싫어서 버렸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버렸으니까 고아원에서 사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한 아이의 엄마가 고아원 애들은 다 재수 없다며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했대요. 다른 친구들 부모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재수 없는 애들이랑 어울리면 똑같이 재수 없어진다고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은 저와 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만 유독 고아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게 그것도 제 운명이라 받아들이니 저는 그게 절대 억울하거나 슬프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어도, 체육시간에 짝이 없어도, 수학여행에서 혼자 방을 써도 괜찮았어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행히 성인이 돼서는 어떤 집단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제가 가족도 없는 고아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저를 이용해 먹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20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온 저는 부산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거기서 함께 일하던 선배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선배는 다음 달 월급 타면 바로 갚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돈 얘기를 꺼내자 선배는 화를 냈습니다. 겨우 그 돈 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한다고 했어요. 고아 출신답게 돈에 집착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 없다는데 왜 지랄이냐고 소리쳤어요. 그 돈이 얼마나 한다고 사람을 달달 볶느냐며 비웃었습니다. 선배는 고아 새끼답다는 말까지 했어요. 자기가 줄 수 있을 때 줄 거니까 닥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2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 큰 배신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 사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제게 피해갈 일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뭔지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말해도 이해 못할 거라며 그냥 찍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다고, 이해 못하더라도 설명은 들어야겠다고 하자 사장님은 돌변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저를 도와줬는데 배은망덕하게 군다고 소리쳤습니다. 자기한테 도움받을 땐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도와주기 싫어서 발뺌하냐고 했어요. 까치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저는 왜 그동안 받은 도움을 안 갚으려고 하냐며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당장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가진 것도 없는 거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감히 자기를 배신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도장을 찍자마자 며칠 후 공장 문을 닫고 도망가 버렸어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작정이었던 거죠.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부업체 직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제 옥탑방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빨간색 가압류 딱지가 제 옥탑방 곳곳에 붙었어요.
냉장고, TV, 침대까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채권자는 제게 소리쳤어요. 보증성계 내니까 장기라도 팔아서 갚으라고요. 뭐든 팔아서 돈을 만들어 오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 사우나에서 4주를 보냈어요. 임신하기 전이었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우나 바닥에 누워 자면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씻고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사우나 입장료를 내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빠듯했습니다. 사우나에서 한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며칠째 사우나에서 지내는 것 같다며 사정을 물었습니다. 저는 숨길 수도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빈 방이 있으니 거기서 머물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 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하지만 며칠 후 그 여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보험 사기 조직원이었어요. 그 여자는 저를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제안을 했어요. 교통사고 나는 척만 하면 보험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나눠 가지면 저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연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돌변했습니다. 당장 나가라며 저를 내쫓았어요. 자기가 선의로 도와줬는데 배은망덕하게 군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다시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난방이 켜진 대합실 의자에서 웅크리고 자면서 나를 세웠어요. 영무원들이 쫓아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요. 그때 우연히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의 친구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강태윤이었습니다. 태윤 씨는 저처럼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친구가 태윤 씨를 소개하면서 같이 맥주 한잔하자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태윤 씨도 고아원 출신이라 우리랑 사정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좋은 사람이니 경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태윤 씨는 처음 봤을 때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태윤 씨는 5살 때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 엄마가 이모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고아원이었대요. 아빠 얼굴도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태윤 씨는 고아원에 들어가자마자 운 좋게 호주로 입양됐어요. 다들 부러워했대요. 해외 입양은 정말 드문 일이었고 그것도 호주 같은 선진국으로 간다는 게 엄청난 행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윤 씨의 호주 생활은 지옥이었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는 태윤 씨를 호주로 데려가자마자 지하 창고에 가뒀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그곳에 던져두고 돌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개만도 못한 대우를 했대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태윤 씨는 그때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난방 하나 없는 지하 창고에서 떨면서 자야 했대요. 양부모 집게는 따뜻한 실내에서 좋은 밥을 먹는데 자기는 얼어 죽을 것 같은 곳에서 찬밥을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9살 때 입양이 취소됐어요. 양부모가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다며 한국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파양당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태윤 씨는 차라리 고아원이 천국이라고 느꼈답니다. 그만큼 호주 생활이 끔찍했던 거죠.
그때부터 태윤 씨는 자기를 버린 친부모를 저주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힘들다는 이유로 자기를 고아원에 버렸지만 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자기를 버린 곳이 고아원이 아니라 지옥이었다는 걸요. 태윤 씨가 친부모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증오가 너무 깊고 진했거든요. 마치 살아있는 원한 같았어요. 저를 미워했던 이모네 가족들도 저런 마음이었을까 싶었어요. 태윤 씨는 좋은 친구였지만 제게 좋은 영향만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태윤 씨와 가까이 지내면 저도 그런 증오에 물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 있는 사람은 다 불행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세상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날도 악몽을 꾸고 일어났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태윤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윤 씨는 근처에 있으니 맥주 한잔 하자고 했어요. 월급 받았으니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다고 거절하자 태윤 씨는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지 말라고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제발 모른 척하고 돌아가라고 부탁했습니다. 태윤 씨는 금방 달려왔습니다. 제 옥탑방 파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으려고 했지만 태윤 씨는 계속 두드렸습니다. 결국 문을 열자 태윤 씨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뛰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제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도 오늘 마지막으로 술 마시고 끝낼 생각이었다고요. 하지만 저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든다며 같이 죽지 말자고 했습니다. 태윤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딱 1년만 더 살아보자고, 그때도 힘들면 그때 가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태윤 씨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죽겠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조금만 더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태윤 씨는 밤새 제 곁을 지켜줬어요. 제가 혹시라도 혼자 있으면 위험할까봐 계속 옆에 있어준 겁니다. 그 후로 매일 찾아와서 제가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태윤 씨는 저를 위해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가을에는 단풍 보러 등산도 갔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태윤 씨가 말했어요. 단풍에 물든 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단풍만 보면 그냥 가을이 왔구나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건 처음 알았어요. 태윤 씨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도 보러 갔어요. 겨울 바다였는데 파도 소리가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태윤 씨는 우리도 남들처럼 살아보자고 했어요.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며 살아도 행복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불행해졌거든요. 아버지, 엄마, 외삼촌, 이모부까지요. 태윤 씨도 제 곁에 있으면 불행해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태윤 씨한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됐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임신 확진을 받고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윤 씨는 아이를 낳자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힘들어지면 안 된다고 아이를 지우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태윤 씨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고아로 자랐지만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일이 더 잘 풀릴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도 책임감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우리가 웃게 될 날이 많아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이를 지운다는 것 자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같았거든요. 무고한 생명을 없앤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태윤 씨와 저는 가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었지만 결혼하기로 했어요. 부산의 옥탑방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파란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방이 나왔어요. 여름엔 더웠고 겨울엔 추웠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고 태윤 씨가 말했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버텨왔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우리가 제일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결국 살아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저만 믿고 저만 보고 살 거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한테는 절대로 외로움이 뭔지 불행이 뭔지 알게 해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아이는 우리랑 다르게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자고 했어요. 태윤 씨는 아이가 태어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걸 목표로 일했어요. 하루에 2시간만 자면서 2~3개의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엔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했지만 태윤 씨는 괜찮다며 웃었어요. 적어도 옥탑방은 벗어나야 한다고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윤 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했어요. 임신한 몸이라 밖에 나가 일할 수는 없었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봉제 일을 집으로 가져와서 하거나 온라인으로 타이핑 알바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태윤 씨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집에 안 들어왔어요. 연락도 안 됐습니다. 처음엔 야근을 하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밤 10시가 넘고 11시가 넘고 자정이 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밤새 기다렸어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윤 씨가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거라는 생각이요. 임신한 저랑 살기 힘들어서 도망간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해가 뜨자 그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역시 저는 버림받는 운명인가 보다 싶었어요. 며칠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윤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귀가 멍했어요. 경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경찰은 제게 태윤 씨가 안치된 곳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태윤 씨가 죽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보호자가 저밖에 없어서 용기를 내어 태윤 씨가 안치된 곳으로 갔습니다. 영안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태윤 씨는 하얀 천으로 덮인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직원이 천을 걷어내자 태윤 씨의 얼굴이 보였어요.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있는 태윤 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이렇게 누워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길래 집 나간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죽은 거냐고 물었어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태윤 씨가 야간 공사장 계단에서 떨어진 채 발견됐다고 했어요.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 발견하는데 며칠 걸렸답니다. 과로로 쓰러지면서 추락한 것 같다고 했어요. 손에는 호빵 봉지가 들려 있었대요. 근처 CCTV를 확인했더니 태윤 씨가 편의점에서 호빵을 사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걷다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지면서 계단 아래로 떨어졌대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적어도 태윤 씨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태윤 씨는 제가 좋아하는 호빵을 사들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태윤 씨 친구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 비용도 없었는데 친구들이 십시일반 도와줬어요. 모두가 태윤 씨를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이 저는 바로 일을 구해야 했어요. 뱃속엔 아이가 있었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회사마다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한 회사 면접관은 물었습니다. 아이는 있냐고, 출산 계획은 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임신 중이지만 출산 핑계로 쉴 생각 없고 바로 근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 낳으면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은 쉬어야 되고 몸조리하려면 한 달 이상 쉬어야 하는데 어떻게 바로 일을 하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보냐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아이는 다른 분한테 맡겨서라도 일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면접관은 터무니없는 소리만 한다고 했어요. 출산하자마자 출근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이 맡기는 돈이 월급보다 더 나갈 텐데 왜 맡겨서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저를 돌려보냈어요. 임신 중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구하지 않으면 저도 제 뱃속에 있는 아이도 굶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일을 구하려고 했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고 결국 저는 인력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간병인 일자리라도 없냐고 물었어요. 직원은 임신부를 고용할 집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단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기적처럼 전화가 왔어요. 한 집에서 저를 채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받아 찾아가니 부산 부자 동네에 있는 한옥 단독주택이었어요. 정말 여기서 저를 고용하려는 걸까 싶었습니다. 아니면 궁금해서 장난으로 부른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을 하며 문을 두드렸어요. 대문을 열자 잘 정돈된 정원이 보였습니다. 한옥의 처마와 기와가 고풍스러웠어요.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 임신부인 저를 간병인으로 쓰려고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데 안에서 인자한 인상의 여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여사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오느라 고생했다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임신부라고 들었다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과와 귤을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그걸 먹으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자고 하셨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여사님은 제 사정을 물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서도 어쩌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임신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혼전 임신을 했고 남편이 5달 만에 과로로 세상을 떠나서 혼자 남게 됐다고요. 저와 남편 모두 고아원 출신이라 의지할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면 옥탑방을 벗어나려고 하루에 2시간만 자며 일했는데 퇴근길에 과로로 쓰러져 공사장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설명했어요. 여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저보다 더 많이 우셨습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냐며 아이 아빠는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냐고 안타까워 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됐냐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사님은 저를 꼭 채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동정심 때문이라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뽑아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시는 거라면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사님은 진심으로 저를 뽑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제가 야무지게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해 보여서 뽑고 싶은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 말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출근날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큰 한옥집에 여사님 혼자 사셨어요. 여사님은 제게 제안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왕복 3시간 걸린다고 했다며 출퇴근하는 것도 일인데 그러지 말고 옥탑방 정리하고 여기 와서 지내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3시간 정도면 힘들지 않아서 괜찮다고, 그리고 여기 다른 가족분들도 계실 텐데 임신 부인 제가 여기서 지내면 다들 불편해하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사님은 이 집엔 자기 혼자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괜찮다고요. 자기랑 한 집에서 사는 게 불편하면 옆에 사랑채가 있는데 거기서 지내도 된다고 하셨어요. 옥탑방에서 지내면 공기도 안 좋고 곰팡이도 잘 필 텐데 아이 생각해서라도 좋은 환경으로 옮길 수 있을 때 옮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사님 덕분에 평생 가볼 일 없는 한옥집 사랑채에 살게 됐어요. 물론 여사님 집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집안일을 했는데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여사님은 빨래는 이틀에 한 번만 하라고 하셨어요. 둘만 사는 집인데 매일 빨래하면 제가 힘들다고요. 급하게 입어야 되는 옷 있으면 따로 말씀하시겠다며 빨래로 힘 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고 하면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밖에서 먹고 올 거라며 제가 먹고 싶은 걸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 못 땡기는 음식 없냐며 가는 길에 시장에서 먹을 것 좀 사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얼마 전에 사주신 샤인머스켓도 많이 남아서 그거 먹으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사님은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한다고, 나중에 생각 안 난다며 부담 갖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여사님은 제게 엄마 같은 존재가 됐어요. 친절함을 넘어서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항상 질 좋은 먹거리들을 사다 주셨고 제가 해야 할 일들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루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지요?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궁금하다고,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셔도 사모님이 얻는 건 하나도 없으신데 이유 없이 잘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긴 한데 궁금하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사님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잘해주고 싶어서 잘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자식은 없지만 있었다면 제 또래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식같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한 건 자기가 저한테 자꾸 마음이 가서 그런 것 같다고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을 거라고 확신을 못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여사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정말 감사했고 소중했지만 출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이곳에 머물러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기적이자 은인이신 여사님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출산이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짐을 싸들고 야반도주를 하듯이 조용히 집에서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모두가 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짐을 꾸려서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런데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데 큰 집불이 켜졌습니다. 여사님이 나오셨어요. 어디 가냐고, 이 시간에 짐을 싸들고 나가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자기가 잠깐 물 마신다고 나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며 제 짐을 들어주셨어요. 저는 더 이상 여사님한테 신세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 낳으면 제가 원치 않게 여사님에게 지금보다 더 신세를 줘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베풀어 주신 것들 평생 잊지 않고 감사히 하면서 제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여사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자기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했던 말대로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냐고 물으셨어요. 비록 자기가 제 부모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있을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있다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곳에 있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여사님은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켜보셨어요.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진심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는지 항상 물어보셨고 외출할 때도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사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출산 당일 여사님은 협력업체 사람들과 중요한 약속이 있으셔서 저녁에야 오셨어요. 그분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 시간을 뺄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이 안 계셔도 늦게라도 와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 서운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았다고 오히려 행복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며 아이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곧 아이가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 보니까 죽은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아이가 아빠 닮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시간 후 간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사님이 아이를 안으셨는데 그 순간 여사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이게 정말 제가 낳은 제 아이가 맞냐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경악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네, 맞다고요. 여사님은 죽은 남편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강태윤이라고 대답했어요. 설마 제 남편을 아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사님은 남편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낡은 가죽 지갑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드렸습니다. 여사님은 사진을 보시더니 저를 껴안고 오열하셨어요. 몸을 떨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정말 남편을 아는 거냐고, 설마 남편 엄마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여사님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요. 여사님 분명 자식 없다고 하셨잖냐고, 확실한 거 맞냐고, 착각하시거나 그러신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여사님은 한참을 우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자기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가 낳은 태윤이라고요. 성은 틀리지만 태윤이라는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라 맞다고 하셨어요. 태윤이는 태어날 때도 자기 아빠만 쏙 빼닮아 태어났는데 지금도 어쩜 자기 아빠 모습 그대로냐며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태윤이가 죽었다는 말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하늘을 원망하셨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물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엄마가 자기를 고아원에 버렸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남편은 5살 때 기억이 흐릿하게 남아있다고 했는데 엄마가 자기를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고 확신한다고 했거든요. 여사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그건 자기가 아니라 태윤이 새엄마가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새엄마가 기어코 태윤이를 고아원에 갖다 버린 거라고요.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태윤이가 어디서 어떻게 죽은 줄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여사님이 눈물을 좀 진정시키신 후 태윤 씨가 고아원에 버려진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사님은 결혼 후에도 일에 미쳐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능력 없는 오빠한테 물려주기 싫어서 자기가 물려받으려고 그렇게 사셨대요. 그러다 가정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태윤이 아버지가 자기가 아이를 키울 테니 이혼하자고 했고 당시 회사 상속 문제로 정신없던 여사님이 바로 이혼해줬답니다. 태윤이 친아버지는 이혼하자마자 재혼했어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여사님은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었다고 했어요. 자기 인생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태윤이 아버지가 재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윤이가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여사님은 몇 년 동안 미친 듯이 태윤이를 찾아 헤맸다고 하셨어요.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의 고아원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답니다. 여사님은 태윤이 새엄마가 태윤이를 버렸고 자기가 찾지 못하게 호주로 입양 보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을 거라고요. 새엄마는 전 남편 자식이 눈에 가시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태윤이는 그것도 모르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며 여사님은 오열하셨어요. 모든 게 자기 잘못인 것 같다고요. 저는 여사님께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사님 잘못이 아니라 새엄마 잘못이라고요. 여사님은 태윤이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자기를 만났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비명행사했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태윤이가 평생 고통 속에 살다 죽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지만 여사님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여사님은 태윤이가 저를 자기한테 데려다 준 것 같다고 하셨어요. 태윤이는 그러지 못했지만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윤 씨가 저를 여사님께 보낸 게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일어난 일이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은 태윤이와 제가 남긴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태윤이한테 지은 죄를 저와 아이한테 갚으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사님과 저는 함께 태윤 씨가 버려졌다는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고아원 시설장에게 태윤 씨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시설장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태윤 씨 본인이 와서 묻는 게 아니면 이야기해 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사님이 친엄마라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여사님은 준비해온 서류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출생신고 서류, 그리고 여사님의 명함이었어요. 시설장은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사님은 부산에서도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시설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어요. 태윤 씨를 데려온 사람이 큰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바로 호주로 입양 보내면 더 큰 돈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다른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그랬다고 변명했어요. 여사님은 소리치셨습니다. 어떻게 돈에 미쳐서 부모가 살아있는 아이를 해외로 보낼 수 있냐고요. 시설장은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 밑에 딸린 아이들이 수십 명인데 자기가 잘못되면 그 아이들도 희망을 잃게 된다고요. 심지어 아이들을 팔아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돈은 다시 돌려드리겠다고요. 여사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태윤이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서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여사님은 바로 시설장을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태윤 씨를 버린 새엄마도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쭤봤어요. 여사님은 그러고 싶지만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새엄마가 태윤 씨 아버지랑 호주로 가서 영주권 얻고 산다고 하셨어요. 데려오고 싶어도 못 데려온다고요. 저는 그래도 벌은 받아야 한다고 제가 직접 호주로 가서라도 벌 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은 그 여자가 지금 강경화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벌을 이미 받고 있는 거라고요. 일단 태윤 씨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모든 사실을 말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윤 씨 친아버지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사님한테서 모든 사실을 들은 태윤 씨 아버지가 급히 귀국하려고 비행기를 탔답니다. 여사님을 만나서 사죄하고 며느리와 손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대요. 하지만 그분은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하셨대요.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태윤 씨 아버지도 아들을 버린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결국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태윤 씨 친아버지의 유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엄마의 친자식 2명이 나타났어요.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산 때문에 왔다며 고아 새끼 따위가 유산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윤이는 이미 죽었고 태윤이 아들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모든 유산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이 선임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주장했어요. 태윤이가 죽기 전에 저와 혼인신고를 했고 제 아들은 태윤이의 법적 자녀이므로 상속권이 있다고요. 법정 다툼이 6개월간 이어졌어요. 새엄마 친자식들은 온갖 주장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아들이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됐습니다. 상속금은 8억 원이었어요. 부산 해운대 아파트와 예금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거액을 거부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태윤이 아들을 위해 받아두라고 하셨어요. 제 의지가 아니라 법이라고요. 그 돈으로 아이를 잘 키우고 저도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제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하라고 하셨어요. 아이는 자기가 키울 테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모네 가족이 한옥집 앞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SNS로 제 위치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이모는 제가 부잣집에서 일한다며 비아냥거렸어요. 부잣집이네, 좋겠네 하면서요. 그러더니 10년 키웠으니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아니 5천만 원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이모는 여사님 앞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소리쳤어요. 이 년이 우리 남편 죽인 저주받은 년이라고요. 여사님께 제 과거를 폭로했습니다. 저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른다고 저주받은 아이라고 했어요. 여사님은 경찰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모네 가족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 며느리를 건드리지 말라고요. 경찰이 오자 이모 가족은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저주했어요. 저도 제 자식도 불행하게 살 거라고 저주받은 피는 대대손손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으로 조기 진통이 왔습니다. 배가 아프고 출혈이 있었어요. 여사님이 급히 응급실로 데려가 주셨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하루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200만 원이나 나왔는데 여사님이 전부 부담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와 함께 한옥집에서 여사님과 살고 있습니다. 여사님이 태윤 씨의 친어머니라는 걸 알기 전에는 제가 떠나는 게 여사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여사님 곁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사님도 이혼 후 아들을 잃고 평생 죄책감에 외롭게 사셨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며느리와 아들을 꼭 닮은 손자와 함께 살면서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사님도 제가 떠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아이를 함께 키우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돈이 꽤 많은 여사님이 아이는 본인이 키울 테니 저보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하라고 해주셔서 저는 꼭 가보고 싶었던 대학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입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대학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사님이 학비도 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아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적이 태윤 씨가 제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남편에게 평생 감사하며 여사님과 아들에게 잘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태윤 씨 곁으로 갈 생각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반드시 한 번의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어요. 여러분에게도 좋은 기적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 지우 씨는 고아원 시설장 고소로 시작된 진실규명 작업을 완료했고 태윤 씨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호주 양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년형을 받았고 고아원 시설장은 아동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12년형과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윤 씨 친아버지의 유산 8억 원은 정당하게 지우 씨의 아들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우 씨는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자신과 같은 고아 출신 청소년들을 돕는 사회복지사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사님은 손자를 돌보며 늦게나마 찾아온 가족의 행복을 누리고 있고요. 지우 씨의 아들은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한옥집에서 함께 살며 태윤 씨가 꿈꿨던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빛 우체통 구독자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저주받은 아이로 불리며 12살의 고아원에 버려졌던 한 소녀가 과로로 죽은 남편의 친어머니를 운명처럼 만나고 8억 원의 유산을 되찾아 대학생이 된 이 기적 같은 사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지우 씨는 평생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외삼촌, 이모부까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을 불행의 씨앗이라고 여겼죠. 이모는 지우 씨를 볼 때마다 오싹하다며 저주받은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의 끝에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 태윤 씨의 친어머니가 바로 자신을 고용한 여사님이었다는 사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어쩌면 태윤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던 지우 씨를 위해 하늘에서 준비한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어도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요.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해줍니다. 지우 씨를 키운 이모는 혈연으로는 가족이었지만 지우 씨를 저주받은 아이로 취급하며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찾아와 500만 원을 갈취하려 했죠. 반면 여사님은 처음엔 혈연 관계도 아니었지만 임신한 지우 씨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여사님은 태윤 씨의 친어머니였고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입니다. 지우 씨와 여사님, 그리고 태윤 씨의 아들은 이제 운명이 맺어준 진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태윤 씨를 고아원에 버린 새엄마는 강경화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났고 태윤 씨를 학대한 호주 양부모는 징역 8년형을 받았습니다. 고아원 시설장은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12년형과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받았죠. 지우 씨를 괴롭힌 이모는 공갈미수로 법의 심판을 받았고 공장 사장은 연대보증 사기로 구속됐습니다. 200만 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던 공장 선배는 법정에서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지우 씨에게는 8억 원의 상속금과 따뜻한 가족,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사님은 잃어버렸던 아들의 흔적을 며느리와 손자를 통해 되찾았고요.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자신이 저주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우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우 씨도 30년 넘게 자신을 저주받은 존재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어 보여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찾아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금빛 우체통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태어나자마자 저주받은 아이로 불리며 12살의 고아원에 버려지고 사우나에서 4주간 노숙하며 보험 사기 조직에게 배신당하고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잃었지만 결국 운명처럼 시어머니를 만나 8억 원의 유산과 따뜻한 가족을 되찾은 지우 씨에게 그리고 아들을 잃은 죄책감 속에 평생 외롭게 살았지만 늦게나마 며느리와 손자를 만나 행복을 되찾은 여사님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